서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지필 동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목적, 이 책을 왜 썼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도 이 마틴 울퍼는 위험한 시대가 됐다. 상당히 이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과 미국에서. 물론 이제 이런 이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민주적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 특히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거는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당선인 것 같아요. 지식인들의 눈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가족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거예요. 나는 의견은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의견은 바뀌었는데 가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이 바뀌면은 뭐 변절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치라고 하는 어떤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면은 가장 잘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인데, 그 의견은 뭐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견은.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저런 의견이 나오니까 의견은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가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서 가족사가 나오는데 1910년에 할아버지가 히틀러를 피해서 폴란드에서 빈으로 갑니다. 유대인이에요. 1937년에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에서 런던으로 가요. 이 37년이면 뭐예요? 오스트리아까지 히틀러가 먹고 들어오던 때죠. 사운드 오브 뮤직, 그 배경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940년에 이제 어머니 가족이 나오는데 네덜란드를 탈출해서 런던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까운 친척 중 30여 명이 네덜란드에 남아있다가 홀로코스트로 사망을 합니다. 유대인 탄압이 뭐 다 여러 유럽의 각 나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42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런던에서 만나 43년에 결혼을 하고 1946년에 울프를 낳습니다. 그리고 16년을 제외하고 런던에 거주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럼 어떻든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이제 믿는 가치가 부모가 나라를 바꾸가면서 피해가면서 추구한 나라, 뭐 영국이겠죠. 궁극적으로 이 영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예.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의무,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면서도 시민이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계몽주의에 대한 신뢰. 이거는 이제 18세기의 계몽주의죠. 이성에 대한 신뢰,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는 신뢰. 그 다음에 진실의 궁극적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언론인이니까 언론은 위대한 대의에 봉사한다. 언론은 뭐 제5의 권력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 이게 자기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의견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퍼의 비관주의,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되게 얘기하는데 흔히 뭐 낙관주의는 근거가 없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비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비관주의라고 하는 거가 뭐 세상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발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걸 비관주의로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가 베스트한 상태가 아니지만 뭐 그러나는 대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불교가 상당히 비관주의인가? 인생의 기본 베이스를 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뭐 더 고통스러워지지 않으면 참을만 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관주의였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대부분의 놀라움을 즐거운 놀라움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걸로 봤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 있네. 자기 인생에서 오류 가운데 심각한 건 항상 낙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낙관주의자들은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러면은 안 될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존재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비관주의적인 두 남성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걸 비관주의로 본 거죠. 아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하면 다 죽은 거예요. 6.25 때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아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러다가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비관주의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사를 통해서 문명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거 사실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상당히 잔인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의 어리석음, 잔인함 특히 이제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얘기고 뭐 그 뒤로도 우리나라 같은 6.25 같은 경우죠. 그걸 이념적으로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익을 떠나가지고 서로 많이 죽였잖아요. 이런 성향이 형성이 됐냐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기 부족에 속한 사람과 외부인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살아남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인은 기꺼이 학살한다. 이게 원시시대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인에 대한 경계, 불친절, 심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 되게 이제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뭐 같은 종씨라 그러면 괜히 같은 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 안정,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여긴다.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화, 안정,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방심을 해도 이건 금방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비관주의를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자기 얘기 끝나고 이제 최근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기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최근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위기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게 97년의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두 개의 금융위기가 인간의 심리라든지 세계 경제에 미친 그 영향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이후에 불평등이 대단히 심화되었다. 이건 뭐 통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특히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때 그랬죠. 은행의 금리가 막 18%, 20%까지 같이 올라가고 환율도 막 2배로 뛰고 180% 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융위기, IMF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IMF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많이 불안해졌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상업, 문화, 지식, 정치, 행정 분야 이게 뭐 사회의 총체적인 분야죠. 여기에서 엘리트 지배층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것이 크게 노출된 게 뭔가 하면 제 생각으로는 청문회 같아요. 청문회. 장관 청문회 뭐 했더니 뭐 다 까발리니까 뭐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리 뭔가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자기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뭐 돈 벌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폭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트들은 도덕적, 지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됐고 지적으로도 전문지식 가지고 뭐 대단한 걸 하는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더라.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층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되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엘리트를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그리고 또 여기에 편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민중민주주의예요. 민중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틴 울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가 사회를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공명심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해야지 사회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뭐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그래요. 정부, 국회가 거의 뭐 밑바닥이고 사법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요즘 또 보니까 사법까지도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를 지탱하고 사회적 정의나 공정성을 실현하는 그 기관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고 또 그거는 정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서로 그냥 뭐 너가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미국까지 선진국까지 이런 행태가 벌어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변화 2000년도 들어와서 미국의 공격 이거 뭐예요? 그 9.11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도 세계적으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9.11을 계기로 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이 테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재밌는 거는 세계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세계화가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냉전 시대에 중국과 인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후진적이었죠. 인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뭐 두 나라 합치면 30억 가까이 될 거래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덩소평이 경제 정책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상당한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뭐 중국 개방하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닉슨 시대에 키신저하고. 그러나 현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일종의 적대 세력, 미국하고 힘을 거르는 대등한 세력으로 중국이 부상했다는 겁니다. 투기디에서 함정에서 힘센 두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힘의 균형이 미국과 자유주의 서방에서 중국의 관료적 절대주의 체제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 이제 자유주의하고 경제가 합쳐질 때만 성장할 수 있다고 봤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진핑이 등장해서 10년씩 집권한다고 하는 그 룰도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관료적 절대주의 체제가 부상을 해서 서부구의 많은 나라들이 야 저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성공한 거 보고. 이걸 지금 이 마틴 울퍼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비자유 민주주의의 출현, 즉 헝가리 튀르키예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선동적 독재 체제에 부상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까지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야권은 이렇게 주장하죠.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 선동적 민주주의 체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후진국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아프리카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런데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울퍼는 2020년도에 트럼프가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승복하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 이게 다 영국의 보수당 당수죠.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침식시키고 지구의 결속을 약화시켰다. 트럼프는 특히 그러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미국을 제압해 두고 다른 나라하고 협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보리스 존슨 같은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선동 정치입니다. 왜 선동 정치가 드러나는 건 아까 이 얘기했죠. 체제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선동 정치가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이 두 사람이 이용했다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위기감이 없습니다만 서구 진영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익이 좀 있나요? 그쪽으로 무기 지금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언제 러시아가 우리나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옛날에 러시아의 동구권 국가들이 그런 거죠. 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위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유럽의 사람들은 이 러시아를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핵전쟁의 위험. 이것도 뭐 심각하죠. 특히 이제 북한과의 핵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위험. 사회적 합의가 쉽게 안 빠지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현존하는 위기로, 현존하는 위험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로 지구가 망할지 모른다고 해서 공포에 빠져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건 또 문제죠. 너무 선생들이 강조를 하나 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위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반작용도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문제는 조금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은 실제로 과장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인과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올해 막 더위가 무더위가 지속됐는데 이거 다 뭐라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인지 기상현상 때문인지 자연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일종의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그래서 울프의 주장은 자유, 민주주의, 계몽이라는 서구의 핵심 가치가 살아남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도 참 많습니다. 낭만주의, 뭐 새로운 삶을 찾아서 생태주의, 다 반계몽주의예요. 돈 좀 덜 벌어서 덜 먹고 살자.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자. 다른 삶을 추구하자. 이게 다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울프의 주장은 혁명이 아니라 계획을, 그래서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파트너십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파트너십. 이건 보수주의 입장이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쭉 물려받은 전통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물려줄 현재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과거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삶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신세 지는 거다. 산다는 것은 과거의 신세 지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일종의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상당히 이런 역사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건국 논쟁으로도 번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와 정치의 관계. 둘은 이제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양자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과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어에도 가유불급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나치면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뭐 맹자도 중용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 얘기하고 석가 부처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적절한지는 참 판단하기는 힘들죠. 경제가 정치를 불안하게 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도 또 역으로 불안해진 정치가 또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안전과 폭넓은 번영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이런 실망감에서 엘리트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가 상실이 되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 체제가 불신으로 기울어지고 엘리트들을 못 믿게 되면 누구를 기대하게 되면 독재자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히틀러 나치 동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요즘 뭐 다 그러잖아요.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의 기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의 근간인 시민사회의 합리적 토론이 사라져버렸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심각하고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합리적 토론의 상실. 또 이 토론이 안 되잖아요. 자기 편끼리만 앉아가지고 단합대회나 하고 규탄만 하고 이런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합리적 토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정당도 똑같고 정치권도 똑같은데 그게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관계의 개혁이 절실하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독재 정권이 부상하고 있고
중국의 독재적 자본주의가 성공을 하고 이거 위험 사항이죠.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이거 뭐 빈국가, 부국의 또 문제가 되고 국내적으로는 계획을 해야 되고 미국을 놓고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거는 트럼프 비판이죠. 미국 우선주의를 버려야 되고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부상하고 중국의 독재적 자본주의 성공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타격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 번성해야 한다.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시진핑, 푸틴, 트럼프, 인도, 모디 뭐 이런 독재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푸틴, 트럼프를 같은 범주에 넣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대단히 위험하다. 자유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적 시장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변화와 충격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엘리트가 자기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은 분노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되고 독재자가 등장한다. 그걸 틈타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국가 명칭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것은 보편적인 참정권. 그때 역사적으로 이룩한 거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 이것도 100년도 채 안 된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에 보편 참정권이 일반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1948년도에 보편 참정권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국가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로 만드는 것이 어떤 요소인가? 공산주의자들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그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차이가 뭔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민으로서 시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참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시민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동등하게 보호한다. 이거는 법 앞의 평등 이런 거겠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권을 위한 투쟁이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지만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토론의 자유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세습적 개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들의 경쟁.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비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사적 경제 행위, 사유재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체. 이건 간단히 정의를 한 거예요.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은 경쟁적이어야 하고, 사적인 경제 행위여야 하고, 집단적 경제 행위, 국가도 경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유재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같은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개입, 과세, 공공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모, 범위, 성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가 GDP에서 사용하는 그 비중이, 그러니까 GDP 전체에서 국가가 사용하는 그것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59% 뭐 이런 나라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다 그래도 시장 자본주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시장의 정부 개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 이것도 좀 문제죠. 왜 그런가? 민주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수의 의사를 따라가야 되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양면의 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뭐예요? 정부 보고 해결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늘어나고 정부의 불안정성으로 정부 개입이 늘어나는데 또 개입을 하면 또 이제 또 분란이 일어나고 요즘 대표적인 게 우리 의료 갈등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익 집단하고 정부하고 싸움인데 이런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인센티브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요즘 뭐 대학에서는 인문학의 죽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문학 세탄 이거 왜 그러냐면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지식인들이 많이 퍼뜨리고 있다. 이럴수록 이제 정부 보고 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죽음을 많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 뭔가 하면 정부에서 인문학 육성을 위해 돈을 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적 자본주의 탄생. 민주주의가 BC 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반짝 진행이 됐다가 사라졌어요. 몇천 년 동안. 2000년도 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세기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고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가 하면은 19세기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하고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뭐냐? 이거는 뭔가 하면 인간의 평등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시장경제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가 나왔죠. 자유주의하고 시장경제가 밀접하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밀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공통점은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다. 참 저거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떤지 간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헌법, 위법, 규제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자유주의도 무조건적인 자유주의나 무제한적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똑같다. 헌법, 위법, 규제를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이 또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이 이제 이념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프의 얘기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서로 대립적이지만 보완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지 이 사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 균형이 많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고소득 선진국가에서 많이 깨어져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의 방법을 탐구해야 되겠죠.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 결과가 뭔가 하면은 경제가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경제적 부가 이렇게 번창한 거는 민주적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행복을 창출한다. 이거는 꼭 경제적인 요인만 아니죠.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기 선택이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인데 지금까지 존재한 것 중에서는 최상의 것인데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이 조금만 오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울프의 현재 인식입니다. 네.